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미국발 한파에 코스피 지수가 950선마저 선선히 내주고 말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68포인트가 떨어진 948.69로 마감했습니다. 증시가 악재들에 포위돼서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원달러 환율도 장중 한때 1,500선을 돌파해서 10년 8개월여 만에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0원이 폭등한 1,49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500원 선 바로 코미까지 다다른 셈입니다. 오늘 생경제 현장에서는 수출 둔화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재고 줄이기 노력 현황과 7년 만에 다시 혹한기를 맞았죠. 일본의 경제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각 기업들마다 쌓인 재고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고라는 게 사실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비용을 들여서 생산한 것들인데 그것들이 제때제때 출고가 되면서 이게 돈으로 바뀌어서 기업으로 돌아와야지만 기업의 활동이 원활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되지 않다라는 것은 돈이 그냥 창고에 꽁꽁 묶인 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직원들의 월급이라든가 아니면 하청업체들이라든가 그런 곳에 나가는 그 비용들 자체도 제대로 지급이 못하게 되고요. 그럼 원자재 구입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신규로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돌기가 좀 어렵다는 것은 경제 전반적으로 피가 잘 돌지 않는 그런 사람의 동맥경화하고 좀 비슷한 그런 현상을 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들에서의 재고 처리를 잘 좀 해줘서 아무래도 지금 경제가 잘 좀 돌아줬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어떠한 노력들을 우리 기업들이 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요. 일본 경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7년 만에 다시 그 혹한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 과거 그 잃어버린 10년이네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시 그 일본 경제가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는 말을 들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또다시 그 잃어버린 10년으로 다시 접어드는 거 아닌가 싶다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유주희 기자를 연결해서 상세한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유주희 기자입니다. 네, 잃어버린 10년을 견뎌냈던 일본이 다시 경기 침체에 빠져들었다고요? 예, 일본 경제가 지난 2001년 이후 7년 만에 경기 침체에 진입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때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경제는 지난 2, 4분기에 마이너스 0.37%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3, 4분기에는 마이너스 0.4% 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앞으로 2분기 동안 일본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사노 가오루 일본 경제재정상은 최근 내년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치 생명의 구마노 히데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아예 진짜 어려운 시기는 아직 닥치지도 않았다면서 내년 중반 이후까지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진짜 어려운 시기는 아직 닥치지도 않았다는 그 말이 와 닿습니다. 일본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수출조차도 휘청거리고 있다고요? 일단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해외 수요 감소와 엔고 현상으로 인해 수출이 급감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2, 4분기 수출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져 마이너스 2.6%를 기록했습니다. 3, 4분기 수출은 소폭 상승해 0.7% 증가했지만 오늘 발표된 10월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보다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01년 7월 이후 최저치로 집계됐습니다. 또 10월 무역 수지는 시장 예상치인 1,048억엔 흑자에 크게 못 미치는 639억엔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에도 잘 알려진 도요타, 캐논, 혼다 등은 수출 감소로 인해 순이익이 70%가량 줄었습니다. 내수도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본 기업들은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최근 잇따라 이익 전망치와 투자 계획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가고 임금 삭감이 이뤄지면서 소비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 3, 4분기 일본 가계 소비는 전분기 대비 0.3% 증가에 그쳤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결국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일본 경제도 정상적인 궤도에 다시 오르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입니다. 또 외부 상황과 맞물린 경기 침체라는 면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버블과 2001년 IT 버블로 인한 지난 2000년대와 2001년 경기 침체보다 이번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와 은행업계도 역시 힘들어질 거란 그런 전망도 있던데요. 예, 일본의 대표적인 수출 기업인 자동차 기업들이 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닛산 미국 법인의 10월 SUV 차량 판매는 전년 동기보다 34%나 떨어졌습니다.
도요타도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미국 내 자동차 생산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도요타는 지난 1995년 이래 처음으로 북미 지역에서 매출 감소를 경험할 전망입니다. 일본 은행업계는 미국이나 유럽 등지 은행에 비해서 건실할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최근에는 대출을 해준 기업들의 부도 위험이 커지면서 경영난에 대비해 앞다퉈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위기 자체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위기를 또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기업들은 없을까요? 예, 일부 일본 기업은 안정적인 재무 기반과 엔고를 무기로 해외 기업 인수 및 출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종합상사인 이토츠는 중국의 최대 식품 그룹인 딩신의 지분 20%를 매입하고 중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이동통신 기업인 NTT 도코모도 인도의 타타 텔레서비스에 2,600억 원 출자해 인도의 휴대전화 시장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유주희 기자와 함께 다시 한번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일본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이 기업들의 재고가 상당히 많이 쌓여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의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하긴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 이하긴 기자입니다. 네. 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생산하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조절에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 자동차 업체인 GM대우가 다음 달 22일부터 1월 4일까지 국내 전 공장의 가동을 중단키로 한 데 이어 국내 최대 수출 기업인 삼성전자도 본격적인 생산 조절에 돌입키로 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우선 북미 지역 수출 전진 기지인 멕시코 티juana 공장에 대해 지난 10월 말과 이달 초 두 번에 걸쳐 금요일 공장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미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로 TV 등의 수요가 크게 위축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 공장은 연간 400에서 500만 대의 TV를 생산 북미 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는 이 밖에도 추가적인 조치도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들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본사 차원에서 오는 12월 25일부터 1월 4일까지 전 사업장에 대해 휴무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휴일과 주말을 빼면 약 5일간 조업을 단축하게 되는 셈입니다. 휴무 대상에는 반도체, LCD 등 공장 가동을 중단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특수한 사업 부문을 제외한 전 사업장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최종 방안은 결정되지 않은 단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휴무가 결정될 경우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 광주전자 등 삼성전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계열사들도 휴무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그 경기가 좀 침체될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요. 자동차, 철강, 유화 산업 등 다른 산업의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경기의 침체의 여파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전 산업계가 재고와의 전쟁에 돌입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GM대우가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음 달 22일부터 1월 4일까지 부평, 창원, 군산 등 국내 전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던 GM대우는 오늘 토스카와 SUV를 생산한 부평 2공장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간 가동을 중단한다고 추가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도 북미 지역 수출 부진으로 인해 NF 소나타를 생산하는 엘라바마 공장에 대해 매주 금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르노 삼성도 이달부터 하루 1시간씩 잔업 근무를 단축해 월 1,000대 이상의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철강업계는 재고 소진을 위해 생산 축소와 더불어 가격 인하에 나섰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종 역시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나프타를 비롯해 스텐, 모노머 등 화석 원료의 재고가 급증해 각 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불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전 산업에 걸쳐서 재고가 쌓이면 아무래도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달 초 발표된 통계청의 3분기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재고 지수는 136.7로 전분기에 비해 3.0포인트 오르는 등 전 산업에 걸쳐 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재고 급증은 생산 조절, 투자 위축, 고용 감소, 소비 위축의 악순환을 불러와 국내 경기 침체를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부품, 원료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이미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재고를 줄이기 위해 부품 납품량을 줄이고 단가 인하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에서는 외환위기 때와 같은 줄도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그 기업들의 쌓여가는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노력에 관해서 정리해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하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후 자산운용사인 주세빛에셋의 최성국 대표이사가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들어보면요, 최 회장은 투자자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고요. 최근에 주가 급락과 또 이에 따른 투자 손실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결국 선택해서는 안 될 길을 선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최근 주식시장의 폭락이 계속되면서 이 증권사 직원들이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우리 웬만한 국민들이 다 펀드 한두 개씩은 가입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그 막대한 손실로 인해서 아마 우리 국민 모두가 아마 이 투자 손실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와 함께 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한 그런 조언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송대웅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주가 하락이나 또 펀드 손실로 인해서 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정신과 의사들에 따르면 주식 실패 및 펀드 손실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상담을 받는 사례가 최근 급속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스트레스에 대해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면 자살 등의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만 해도 투자자문사의 한 대표가 투자자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투자 실패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말 주식시장이 절정에 달했을 때 대출을 받아 주식과 펀드에 투자해 최근 투자 원금의 80%가량을 손해본 한 직장인을 만나봤는데요. 주식 투자 실패로 자살했다는 사람의 얘기가 남의 같지가 않다고 합니다. 부인에게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자신의 얼굴을 보고 웃는 아이들을 보고 가까스로 참고 있을 정도라고 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또한 투자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과음과 불규칙한 생활을 하게 되어 건강까지 해치기 쉽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못할 경우 돈이 잃고 건강도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가족에게 투자 실패 사실을 쉽게 알리지 못해 스트레스 정도가 더욱 심하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게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다 보면 그게 더욱더 심해질 텐데요. 또 어쩔 수 없는 그 속마음을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금융 스트레스는 왜 생기는 걸까요? 예,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일단 주식과 펀드의 경우 시시각각으로 손실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정도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는 다양한 주식 거래 프로그램의 발달로 개인 투자자들도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실적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때 경쟁심이 생기고 도박과 같은 중독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손실이 나더라도 자꾸 확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손실을 확인하게 되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우리 몸의 생리적 기능을 담당하는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혈압을 올리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호흡을 급박하게 해 심장질환 발생 가능성을 유발하고 소화불량 등의 질환도 생기게 합니다. 많은 투자 실패자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 부족 현상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탈진 현상이 생기고 외부적 충격에 대해 더 이상 견디기 힘들게 돼 우울감 등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패배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자책감과 후회감이 들고 미리 이런 위기에 대처하지 못한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패닉 상태를 한번 경험하게 되면 이후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래저래 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악영향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예, 일단 주식과 펀드에 대한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투자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돈을 맡긴 사람이라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에 이를 일비하지 않고 느긋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한 순간순간 변화하는 자신의 생리적 상황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의 경우 평소보다 더욱더 자주 혈당과 혈압을 체크하는 등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심장 박동수를 체크해보고 호흡 변화 유무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가슴에 압박감이나 통증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좋지 않은 날 극심한 충격을 받게 된다면 신경계를 차분히 가라앉혀주는 호흡법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숨을 약간 짧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면 교감신경을 안정시켜주어 충격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해줄 적당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실적을 매일 확인하기보다는
땀을 흘리는 운동 등으로 적당한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전호흡이나 요가 같은 정신적 명상을 할 수 있는 운동도 좋습니다. 또한 동호회 등을 가입해 많은 사람과 만나며 즐겁게 활동을 하는 것도 투자 실패로 인한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다만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은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혼자서 이겨내기 좀 버겁다 싶으면 어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무척이나 현명한 선택이 될 듯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겠죠. 이런 금융 스트레스를 예방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습니까? 예, 일단 지나친 자책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만이 아닌 누구도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실패한 것을 가족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가족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막상 자금이 묶였다면은 어떻게 조금 가족과 돈을 아껴서 쓸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자신의 현재 자산과 손실, 급박한 문제 등을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해 대책을 세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이런 경제 상황의 악화로 가족 간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는 많은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방송에서는 약간 다소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내용을 보도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느긋하게 기다리고 편안함을 갖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네. 이 가족이 왜 가족이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사실 서로가 서로에게 힘도 대주고 또 의지도 대주고 그러면서 함께 이겨내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을수록 이제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 손실을 함께 감수하고 좀 이겨내고자 하는 노력을 같이 하다 보면은 보다 더 가족애를 좀 다질 수 있는 어려움 속에서 다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송대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혜욱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 마감 상황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급락했습니다. 20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68.13포인트 내린 948.6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8거래 연속 하락세로 천선을 훌쩍 넘어 950선마저 빼앗겼습니다. 이날만 시가총액 30조 원이 증발했는데요.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팔자에 나서며 924억 원 순매도한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414억 원, 29억 원 저가 매수에 나섰으나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 거래를 중심으로 690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지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뉴욕 증시 급락 및 환율 급등세가 지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디플레이션 공포 속에 5년 만에 8,000선 아래로 추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50원 이상 폭등해 10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시장에는 모건 스탠리가 아시아 국가 중 주식 리스크가 가장 높은 곳은 한국이며 특히 한국 금융주에 대해서는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는데요. 이 여파로 금융주가 대거 폭락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8거래 연속 순매도 공세에 나서면서 지수 급락을 부채질했습니다. 외국인이 이 기간 동안 팔아치운 물량만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현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의 증시 이탈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매수를 자제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네, 국민연금이 연말까지 적극적인 매수를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연말이라는 시기, 증시 여건 변화 등 새로운 변수가 대두됨에 따라 운영 전략을 수정하게 됐다며 종전과 같은 적극적 매수를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이 같은 결정은 국민연금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받치고 있다는 질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 여건이 다시 급속히 악화되고 있고 연말을 앞두고 매수세를 확대할 경우 윈도우 드레시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락장에서 지수 방어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국민연금이 투자 전략을 수정함에 따라 증시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국민연금의 공백을 메워줄 주체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가 증시 변동성에 미친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나마 증시를 좀 떠받쳐주던 그 국민연금이 앞으로 매수를 좀 자제한다라면 증시의 받침판이 하나가 좀 허술하게 빠지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염려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해보는 게 맞겠습니까? 네, 전망은 좋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수가 당분간은 저점 확인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강도는 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 국민연금이 매수 자제를 선언하면서 수급 균열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환율은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수인데요.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캐리 투자 펀드를 중심으로 한 무작위적인 유동성 환수 사태가 촉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현 수준처럼 고공비행을 계속할 경우 지수가 천선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수가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일단 환율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박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오늘의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까지 들어봤고요. 생경제현장 잠시 후에 이어서 뉴스 단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롯데그룹이 오비맥주 인수를 적극 검토키로 했습니다. 롯데가 오비맥주를 인수할 경우 우량 기업에 대한 M&A 기회를 엿보고 있던 롯데그룹의 첫 번째 M&A가 됩니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솔로몬, 한국, 현대스위스 등 주요 저축은행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렸습니다. 이들 저축은행은 전체 대출의 절반 이상이 건설 부동산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중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3년째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의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는 데다 중국 상품에 대한 국내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공정위원회가 속칭 노예 계약서라 불리우는 대형 기획사의 연예인 전속 계약 관행에 시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방적인 수익 배분 등 불공정 계약은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됐습니다. 네, 생경제현장 잠시 후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충시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서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대신증권의 한영하 차장, 그리고 동양중금의 김용재 차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영하 차장님, 오늘 코스피 지수가 결국 천선이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8일째 하락 또한 올해 처음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참 8일 동안 하락하는 거는 제가 이제 이쪽 방면에 있으면서 거의 드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코스피 지수가 8일째 하락하면서 950선이 무너졌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주택 경기와 소비자 물가 등 경기 지표 악화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면서 다우지수 8,000선이 무너져 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급락의 여파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며 코스피 지수 역시 1,000선이 무너지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8일째 매도와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500원 선을 돌파하는 등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인이 6일째 순매수를 이어가긴 했지만요. 매수 강도가 점점 약화가 됐고 기관은 장 초반 매도에서 장 후반 매수로 돌아서긴 했지만 낙폭을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금일도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68.13포인트가 하락한 948.6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24.35포인트가 하락한 273.0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보면요. 개인이 290억 매수, 외국인이 910억 매도, 기관이 400억 매수, 프로그램 매수가 690억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호재가 터져준다 하더라도 지금의 어떤 시장의 하락세나 위축세는 참 막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용재 차장은 오늘 장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지금 한영하 차장님이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 결과론적으로는 글로벌 증시 자체가 연일 계속해서 폭락한다는 점이죠. 뭐 그런 지표들 자체도 안 좋게 나올 뿐더러 지금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GM에 관련된 지원책도 잘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고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지금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입장이고 오늘도 지금 장중에 나왔지만은 GM 구제책에 관련된 회의가 연기됐다는 점이 또 상당히 증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연기금이 원래 그 주식 비중 자체를 17%까지 올해 연말에 좀 유지할 비율이었었는데 그거를 5%가량 줄여가지고 12% 선에서 마무리를 짓겠다 이런 얘기가 또 시장에서 돌면서 그 매수 주체 자체가 그나마 있었던 국민연금의 매수 주체 자체도 없어져 버렸다는 점이 그 우리나라 증시를 급락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영하 차장님이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오늘 결국은 1,508원까지 가는 아주 고점을 찍어서 1,500원대를 돌파를 하고 결국은 뭐 종가는 1,497원으로 끝났지만은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원달러 환율 자체가 지금 1,600원대도 넘어갈 것 같다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정부에서 그 우리나라 그 외환 딜러들한테 달러를 살 수 있는 그 금액, 그러니까는 수량을 당일로 정해준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지금 같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더 지속이 된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 부분에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도 고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나. 이런 얘기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급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이 급락한 그 요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뭐 종목 추천한다는 게 이런 장일수록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자, 한영하 차장은 지금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네. 남해학 30%, 호텔신라 20%, 그리고 현금 비중을 50%로 편입을 해봤습니다. 네. 자, 먼저 남해화학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남해화학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인 종목입니다.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3,600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292%가 증가한 982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내수 시장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량 증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가격 상승에 힘입어 큰 폭의 이익이 달성이 되었고요. 저렴한 원재료 사용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로 2009년도의 수익성도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수한 재무 구조와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이 또 이 종목의 매력으로 볼 수 있는데요. 2008년부터 순현금 구조로 재무 안정성이 강화되었고 높은 배당 수익률은 주가의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격대를 어느 정도 선으로 잡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1차 목표가를 21,000원으로 좀 높게 잡아봤습니다. 61선이 18,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가격은 무난히 돌파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21,000원 정도, 121선 근처인 21,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2차 목표가는 최대 매물대 돌파 구간인 26,000원을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1선 근처인 14,300원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삼성그룹 계열사죠. 호텔신라는 어떻습니까? 예, 호텔신라는 첫 번째 공항 면세점에서 사업 규모 확대로 외형적인 성장세는 유지될 전망이고요. 경기 침체로 인한 영업이익 변화 가능성은 있으나 영업이익 수준에 비해서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출국자 수 감소에 따른 3분기 실적 부진의 우려는 일단 선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시내 면세점 이용 고객의 60%가 외국인임을 감안할 때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 변동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자 가격대도 함께 얘기를 해주시죠. 예, 1차 목표가는 61선을 상회하는 16,0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2차 목표가는 121선 근처인 19,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11,500원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호텔신라까지 알아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호텔업이라는 게 항상 정해진 매출과 수익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면세점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호텔마다 다 조금씩 틀린 것 같습니다. 사실 한동안 조선호텔 같은 경우에 데이앤데이라는 제과 베이커리 부분이 상당히 수익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는 부분인데요. 전국에 있는 이마트 쪽에 있는 모든 빵집을 데이앤데이가 운영을 조선호텔이 하면서 그 분야를 따로 떼어서 상장을 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한 수년 전에 나돌기도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좀 접어진 상태라는 것도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자, 김용재 차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예, 저는 오늘 사실 종목을 안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좀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저 또한 사실 좀 두렵고 어려운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증시든 유럽 증시,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저점을 테스트에 돌입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100%를 좀 보유하시라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야 요즘 장세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보다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장이 아닌가. 그래서 종목을 조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배제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 현금 보유를 권유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벌써부터 이제 내일 장에 대한 부담감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제 900선까지 밀렸었고, 지난번 하락장 때 사실 900선도 일시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 이번 하락폭은 아마 그보다 저는 더 깊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네. 예. 자, 그렇다면 내일 증시가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일단은 차트를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말로써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미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가면 오늘 지금 상당히 심리적인 지지대인 전일자에 8,000선이 무너졌죠. 그래서 결국은 직전 저점인 7,882포인트를 오늘 밤에 지지를 받느냐 혹은 하향 돌파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만약에 하회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또한 지금 업종 차트를 보게 되면은 결국은 전저점이 892.16포인트인데 그 저점까지도 열어두셔야 된다는 점. 근데 미국은 지금 전일자까지가 3중 바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찌됐든 개파락을 하더라도 종가상으로 올려놔야 된다는 게 상당히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요. 우리나라 증시 또한 마찬가지죠. 지금 오늘 갭을 동반한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갭을 빠른 시일 내에 메우지를 못한다 그러면 전저점을 열어두셔야 된다는 점. 그 점 때문에 조금 투자를 하시기가, 그리고 또 내일은 또 금요일이라는 점이
전통적으로 금요일은 전강 후 약의 그 국내 증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생각하신다 그러면 내일도 사실은 종목을 매수하기가 그다지 쉬운 그런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892포인트인 직전 저점이 하회를 한다 그러면 그 추가 하락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요즘 그 시장에서 상당히 말이 많죠. 미네르바 효과라고 오늘도 지금 장중에 그 증권사 직원들한테는 메신저가 상당히 많이 돌았는데요. 그 부분은 또 그분 자체가 유명해진 이유가 그분이 말한 대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어떤 정책 기조나 이런 것들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도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심리가 하락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현재 자리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하락 쪽의 변동성 장세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경제 현장을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그 끝에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이번 순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을 보다 더 전문적으로 심도 깊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현우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건설과 조선업체에 대한 구조 조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우량 기업과 부실 기업을 가르는 기업들이 어떤 옥석 가리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평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자, 먼저 이번에 건설업종과 조선업종 그리고 저축은행들에 관한 구조 조정이 1차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수년간 호황을 지속해왔던 조선업이 이런 구조 조정이라는 위기를 맞게 된 원인에 관해서 먼저 짚어봐야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으로 실물 경제 침체가 가시화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가 침체가 되면 해운 물동량이 줄어들고 물동량이 줄어들면은 선주들의 선박 발주도 감소한다. 그러면 이제 조선업체들이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죠. 네. 해운 및 조선시황 침체는 이미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벌크선, 그러니까 건화물, 광물이나 네.
곡물 이런 걸 실어나누는 그 벌크선 그 운임지수인지 BDI가 있는데 이 BDI가 지난 5월에 1만 1천 선 전에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800대로 무려 1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지금 해운시황이 안 좋다는 얘기죠. 또 조선시황도 올 들어서 9월까지 세계 화물선 수주량이 950만 톤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서 4.5%나 떨어졌습니다. 네. 시황 악화의 뭐 충격은 어느 조선업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상황은 조선소마다도 좀 크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대, 삼성, 대우 등 대형 조선소들은 상황이 좀 충격이 덜한 편이고 그동안의 그 조선경기 호황을 타고 이제 뒤늦게 조선산업에 뛰어들거나 도크 등 설비 확장과 수주 확대에 나선 그런 후발 중견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한 20여 개가 되는데 이런 업체들은 정말 상황이 지금 심각하죠. 네. 대형 업체들은 초대형 유조선이나 VLCC, LNG선, 심해 원유 시트선, 해양 플란트 등 뭐 이런 고부가 가치 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 4년치 일감을 충분히 쌓아놓고 있고 또 이들에게 건조를 맡긴 발주사들도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큰 대형 선사들입니다. 그런 만큼 계약 취소의 가능성도 적어서 당분간은 그 수익성 유지와 유동성 등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뒤에 후발 그 중소형 조선업체들은 수주 선종이 대부분 부가가치가 낮은 그 벌크선인데다가 선주들도 규모가 좀 작은 중소형 선사들입니다. 벌크선이라는 건 이제 배 속이 텅 비어가지고 곡물이라든가 그런 것들 실어나는 배죠. 그렇죠. 건화물을 실어나는 거죠. 그런 만큼 그 선사들이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면은 발주 계약을 취소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큰 대형 조선소들과 관리들 후발 중소형 조선업체들이 경기 침체의 그 충격을 고스란히 충격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은행들이 조선소에 대해서 이들 조선소에 대해서 대출을 기피하고 또 선수공 환급 보증 중단 등 리스크를 관리를 강화하면서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선박 건조가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거죠. 네. 사실 그동안 이제 조선업이 호황을 맞았던 것은 이제 중국 등 대표적인 나라죠. 중국 같은 그 신흥국들이 경제 성장을 구가하면서 원자재 수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물동량이 증가를 하면서 그에 필요한 이제 배를 많이 이제 주문받아서 만들면서 그 호황을 맞았는데, 그 어떤 해운업의 그 호황인지 불황인지 나타내는 그 BDI 지수를 보면은 조금 전에 이제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 13분의 1 토막 정도가 났습니다. 참고 삼아 이제 BDI 지수라는 것이 이제 한 전 세계 16개 주요 노선을 오가는 그 항로에 그 배를 빌리는 용선료라든가 아니면 운임을 종합해서 만드는 것인데요. 88년 정도를 아마 기준으로 100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 비교를 해서 아마 97년도부터 만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것이 전고점 대비해서 한 13분의 1 토막까지 났다는 것은 그만큼 해운과 조선업계의 엄청난 지금 위기다라고 진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선회사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중소형 조선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로 반발을 하는지 또 그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제 그 패스트트랙에 들어가 어쨌든 간에 이제 구조조정 대상이 되면 경영권이나 또는 뭐 존립의 위기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가장 큰 문제가 중소형 조선업체들의 가장 큰 주장이 뭐냐면 이 위기가 은행들의 그 자금 지원 중단에서 왔다. 그러니까 시설 자금도 중단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수금 환급 보증, 리펀드 개런티라고 이제 RG인데요. 이것이 이제 중단됐기 때문에 위기가 지금 심화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소들이 선박을 수주했을 때 통상 계약 금액의 10에서 20% 정도를 선수금으로 받습니다. 그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선주 측에다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게 선수금 환급 보증입니다. 만약의 경우 조선소가 잘못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선수금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은행이 보증을 해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RG인데요. 근데 이제 은행들이 지금 RG 발급을 기피하기 때문에 선수금을 받을 수 없고서 그래서 이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거죠. 이 조선소도 지금 중소형 조선소들은 그동안에 수주해 놓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은행의 그 RG 발급이 재개되고 시설 자금 지원이 되게 되면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구조조정 작업의 다른 업종으로의 확산 여부도 역시 업계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계에서는 IT라든가 증권, 또 철강 등의 어떤 중소업체들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이 되기도 하는데요. 글쎄요, 아직 이런 업종들이 이제 건설이나 중소형 조선업체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타율에 의한,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 저기에 의한 타율에 의한 강제 구조조정은 와야 되는 거는 좀 상황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글로벌 실물 경기 침체 속도와 폭이 더 심화되면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IT, 증권, 철강뿐만 아니라 자동차, 석유화학 등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죠. 세계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 우리 기업이나 우리 경제의 타격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구조조정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미 자동차나 석유화업체 일부에서는 타율적인 건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감산을 하거나 인력 배치를 하거나 이런 그런 구조조정이 일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예. 네. 사실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어떤 우량한 기업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구제를 해줘야 될 것이고, 회생 자체가 별 의미도 없고 좀 불가능해 보인다 싶은 기업은 이제 경제 논리에 따라서, 시장 논리에 따라서 퇴출되는 것이 맞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자, 건설 얘기 대주단 협약 가입도 그렇고, 조선업의 패스트 트랙도 그렇고, 또 전광훈 금융위원장이 이제 어떤 은행들의 짝짓기를 통한 구조조정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금융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제 구조조정 자체가 제대로 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우선 당장 건설업체의 대주단 협약 가입 신청을 며칠 날 하기로 했다가 또 23일 날로 미뤘다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아직 조금 지지부진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구조조정 작업이라는 게 은행, 기업 등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굉장히 고통이 따르는 것인 만큼 정교한 계획과 이제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프로그램도 조금 그렇고 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주체도 좀 모호하지 않냐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조조정의 기준과 원칙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서 또 이게 정해야 하는데, 이게 우선 미흡하고, 또 추진 주체도 정부는 이제 은행에 맡겨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은행은 은행대로 또 소극적이거든요. 근데 은행이 이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역시 이건 책임의 문제가 때리기 때문이죠. 은행이 지원기업에다가, 은행이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 자칫하면 밑빠진 독이 물붓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퇴출 대상으로 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을 퇴출시켰을 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대출이 부실이 되면서 은행의 건전성도 악화가 되는 그런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책임 문제가 또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정부도 정부대로 과거 IMF 때의 정책에 대한 그런 저기들이 있어서 관료들이 좀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좀 추진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 그렇게 해서 지금 어정쩡한 입장에서 정부도 아니고 은행도 아닌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상황이 좀 지지부진한다. 그렇게 지금 이런 지적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또 기업은 기업대로 이제 대주단 협약 가입 등 그런 구조조정 대상이 됐을 경우에 은행의 경영 간섭이 우려되는 데다가 기업 신인도 하락으로 경영난이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대주단 가입이나 이런 걸 지금 꺼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이렇게 구조조정 작업이 지연된다라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후유증도 좀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불확실성 증폭에 따른 신용경색 악화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어느 기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은행들이 돈을 지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 지금도 돌지 않고 있는데 그런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 더욱 악화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가 더 가중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금융시장과 경제 전체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살릴 기업과 퇴출 기업을 기준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정해서 또 정부든 은행이든 그 구조조정의 추진 주체와 책임 문제도 이제 명확하게 확실하게 해서
과감한 조치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좀 취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경제 가장 악재보다도 더 안 좋은 게 사실 불확실성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불확실성을 걷어내기 위해서라도 구조조정의 원칙을 명확히 세우고 합리적인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그 원칙에 따르는 엄정한 그런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경제가 다시 건전하게 되살아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현우 논설위원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달 말 극심한 통화 불안에서 환율 불안한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300억 불에 달하는 통화 수합을 체결하면서 상당히 좀 안정감을 찾는 듯 했었는데요. 다시 3주 전 상황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환율은 1,497원, 이제 1,500원대라고 봐야겠죠. 굉장히 불안한 양상을 지속하면서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원화 가치는 떨어져만 가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우리 경제 진으로는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상당히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제 좀 엄정하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과거 이제 서프라임 위기가 딱 터졌을 때도 이런저런 조치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서프라임 위기는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라고 했지만 한 1년여가 지난 지금 엄청난 파도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루에 외환 거래액이 많게는 적게는 한 200~300억 불, 그리고 많게는 한 400~500 불에 달한다고 하는데, 과연 300억 불의 어떤 통화 수합만 가지고 지금의 외환 시장이 안정감을 찾을 것이라고 자신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자만에 빠진 어떤 자신감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반성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이 좀 가라앉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아직 네. 조금 지지부진하고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구조조정 작업이라는 게 은행, 기업 등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굉장히 고통이 따르는 것인 만큼 정교한 계획과 이제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프로그램도 조금 그렇고 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주체도 좀 모호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조조정의 기준과 원칙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서 또 이게 정해야 하는데 이게 우선 미흡하고 또 추진 주체도 정부는 이제 은행에 맡겨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은행은 은행대로 또 소극적이거든요. 근데 은행이 이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역시 이건 책임의 문제가 때리기 때문이죠. 은행이 지원 기업에다가 은행이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 자칫하면 밑빠진 독이 물붓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퇴출 대상으로 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을 퇴출시켰을 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대출이 부실이 되면서 은행의 건전성도 악화가 되는 그런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책임 문제가 또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정부도 정부대로 과거 IMF 때의 정책에 대한 그런 저기들이 있어서 관료들이 좀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좀 추진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 그렇게 해서 지금 어정쩡한 입장에서 정부도 아니고 은행도 아닌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상황이 좀 지지부진한다. 그렇게 지금 이런 지적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또 기업은 기업대로 이제 대주단 협약가입 등 그런 구조조정 대상이 됐을 경우에 은행의 경영 간섭이 우려되는 데다가 기업 신인도 하락으로 경영난이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대주단 가입이나 이런 걸 좀 꺼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이렇게 구조조정 작업이 지연된다라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후유증도 좀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불확실성 증폭에 따른 신용경세가 악화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어느 기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은행들이 돈을 지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 지금도 돌지 않고 있는데 그런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 더욱 악화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가 더 가중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금융시장과 경제 전체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살릴 기업과 퇴출 기업을 기준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정해서 또 정부든 은행이든 그 구조조정의 추진 주체와 책임 문제도 이제 명확하게 확실하게 해서 과감한 조치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좀 취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경제 가장 악재보다도 더 안 좋은 게 사실 불확실성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불확실성을 걷어내기 위해서라도 구조조정의 원칙을 명확히 세우고 합리적인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그 원칙에 따르는 엄정한 그런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경제가 다시 건전하게 되살아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현우 논설위원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달 말 극심한 통화 불안에서 환율 불안한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300억 불에 달하는 통화 수합을 체결하면서 상당히 좀 안정감을 찾는 듯 했었는데요. 다시 3주 전 상황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환율은 1,497원, 이제 1,500원대라고 봐야겠죠. 굉장히 불안한 양상을 지속하면서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원화 가치는 떨어져만 가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우리 경제 진으로는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상당히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제 좀 엄정하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과거 이제 서브프라임 위기가 딱 터졌을 때도 이런저런 조치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서브프라임 위기는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라고 했지만 한 1년여가 지난 지금 엄청난 파도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루에 외환 거래액이 많게는 적게는 한 200~300억 불, 그리고 많게는 한 400~500억 불에 달한다고 하는데 과연 300억 불의 어떤 통화 수합만 가지고 지금의 외환 시장이 안정감을 찾을 것이라고 자신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자만에 빠진 어떤 자신감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반성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빨리 이런 불안한 상황이 좀 가라앉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